중요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인천 친모 살인 사건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이 사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뱀파이어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어머니를 살해를 했는데 네. 인천은 아니고 엄밀히 하면 부평 쪽이에요. 친어머니를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법정에서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던 여동생이 뱀파이어라서 네. 내가 살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뱀파이어 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도 제목이 붙고 그랬는데 이거는 뱀파이어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뱀파이어 살인 사건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한테도 이건 모욕적인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는 실수했습니다. 네. 그냥 인천 어떤 친모 살인 사건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약칭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2018년 10월 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후 10시 40분경인데요. 인천 부평구 부계동 한 아파트에서 29살 된 A씨가 남성입니다. 안방에서 55세 어머니를 흉기로 3회 찌르고 그다음에 같이 옆에 있던 여동생 25살 여동생도 7회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흉기에 찔렸던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었죠. 경찰이 그냥 바로 출동해갖고 도주하지도 않으니까 네.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하고 어머니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사망을 했고요. 여동생은 그래도 간신히 다행히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살인 사건으로 한 거예요. 네, 이 A라는 남성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회에 걸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최근 이 범행한 게 2018년 10월 달이잖아요. 네. 2018년에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명백히 조현병 환자인 건 맞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친어머니 그다음에 여동생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던 어머니는 사망하고요. 네. 그런 사건인데 이때 이제 검거해가지고 이 사람 상대로 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너 왜 엄마하고 여동생 공격했어? 물어봤겠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맞아요. 저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죄명은 이 경우라면 죄명 딱 간단하죠. 어머니 살해했으니까 존속 살해. 네. 살인죄 중에 존속 살해죄. 그 다음에 동생도 죽이려고 7차례에 걸쳐서 공격했잖아요. 그럼 살인 미수. 당연히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됐겠죠. 네. 재판에서 엄마한테 흉기 휘두른 이유 얘기했나요? 네.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제대로 얘기해. 왜 휘둘렀어? 라고 하니까 이 A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하고 동생이 뱀파이어예요. 그래서 뱀파이어 살인 사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두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먼저 엄마하고 여동생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모순을 봅니다. 네. 뱀파이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또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양쪽 간에 모순이 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는 좀 이상해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선처해 주세요 그 소리거든. 맞습니다. 네. 배심원 등을 통해서 나 선처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뱀파이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이대는 거는 약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뱀파이어 타령한 것일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는 아주 이성적인 태도일까? 어떤 걸 보세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 부분인데요. 그 조현병이 약간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바로 어떤 인지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가면서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현병은 심신미약 거의 뭐 인지 능력도 없고 통제 능력도 없다고 하지만 안인득 기억나시죠? 안인득이 그렇게 막 자기가 누군가가 공격당해서 자기가 살해를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범행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되게 유사해요. 내가 이 사람을 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되게 치밀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동정심을 호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같이 존재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이 두 가지 행위를 할 때가 한순간에 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인 장소의 이동이나 시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재판정 자체 내에서 뱀파이어라서 죽였습니다. 국민참여 재판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자신이 살기 위한 자기 본능이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은 날 봐주세요. 그렇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왜 자기가 정신병인가를 요구했냐면 얘기를 하냐면 난 그래서 감형받을 수 있어요. 라는 사실 그거의 한 테두리 크게 한 테두리라고 보면 되는데 나 감형해 주세요. 나 선처해 주세요가 사실 이 안에 다 사실은 거기 깔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조현병이라고 또 보기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 재판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이 뱀파이어고 네.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살해한 것이다. 얘기해놓고는 나 국민참여재판 하겠어요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판부에서 그래? 그럼 너 엄마하고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그 증거, 그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판사님은 그 내 여동생하고 뱀파이어인 내 엄마하고 여동생이 죽었다는 걸 나한테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물어본 거예요. 네. 판사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럽니다. 아니 뱀파이어라는 사실, 엄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사망 여부는 당신이 증명을 해야 돼. 우리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신 여기서 죄를 평가받는 건데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증명해야 돼.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도 답답했을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러면 엄마하고 여동생이 뱀파이어였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앞니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이제 송곳니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엄마하고 여동생 앞니가 튀어나왔고 순간에 뱀파이어로 변신을 해서 날 죽이려 한대요. 그래서 그 분명히 어머니가 뱀파이어로 변신해서 뱀파이어의 어머니는 죽었지만 진짜 어머니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어딘가에 엄마는 살아있대요. 진짜 엄마는. 하여튼 여하간 뭐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어요. 네. 회부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변호인이 이제 그 변론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변호인 그래도 확실히 달라요. 황당한 얘기는 하네요. 유년 시절 이후에 조현병이 발병한 상황에서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받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혼했다고 그러네요.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살았나 봐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게 되면서 이제 아마 이 남성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이 사람이 제일 문제되는 게 또 그거래. 그 어떤 정신적으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게 뭐 욕 먹을까봐 항상 조심스럽더라만. 이 게임을 했는데 맨날 괴물 죽이는 게임을 했나 봐요. 네. 응? 네. 그래서 그때부터 피해망상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 내용도 붙였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전력이라든지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선처해달라 이렇게 변호사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최우진술에서 변호인이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보살핌 제대로 못 받고 어려서부터 조현병 발병한 사람을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학교 가서 왕따 당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괴물 죽이는 그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아마 이제
심신미약이 온 거다 하면서 선처를 요구하는 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검찰은 이건 제가 볼 때는 검찰 얘기가 맞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 네. 또 누구 사람 보고 나와가지고 뱀파이어라서 또 언제 변신해서 나 죽일지 모른다고 또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교수님.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망상하고 환청이라는 것들이 수반이 되는데 이 망상이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현병 환자들이 공격적이냐 공격적이지 않느냐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뱀파이어로 변신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날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망상 자체가 심어지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재범 우려 있다고 그러면서 징역 22년 22년 구형. 근데 아마 엄마를 살해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무기징역 구형할 건데 그나마 검찰에서도 심신미약을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징역 22년을 구형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건 잘한 거예요. 치료 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이거를 이제 요구하고 또 보호관찰도 5년.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요구도 했어요. 네. 여동생 살아있는데 또 맞아요.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검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2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네. 여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서 검찰은요 사실 A는 범행 당시 엄마하고 여동생임을 인지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알고 범행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예. 망상, 환청 등이 뭐 정신 증상 의심되지만 그래도 현실에 적응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범행하고 난 다음에 헷가닥 갔다고 그래가지고 심신미약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범행을 하는 그 범행 시, 행위 시에 이 사람의 심신 상태가 미약인지 상실인지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게 의심은 되지만 엄마하고 여동생이라는 걸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범행 행위 시에는 분명히 정상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 검찰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뱀파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범행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은 엄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 사람 머릿속에 꽂아줘야 된다. 인식시켜야 된다. 이게 검찰의 얘기예요. 이거 국민참여재판이었잖아요. 예. 그럼 배심원 9명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전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예. 배심원 9명. 예. 네, 조현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저는 사실 궁금했었는데 구형이 22년이었어요. 검찰에서. 근데 6명의 배심원이 징역 30년. 예. 그다음에 3명이 징역 22년이었습니다.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경우에 따라서 7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살인사건은 9명 정도 시민평가단, 배심원단을 구성해요. 네. 거기서 이제 6명이 징역 30년. 그러니까 인정 아예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말이 비교적 받아들여진 거예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공격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풀어주면 심각한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보통 그 배심원들이요 검찰 구형보다 높게는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근데 지금 30년을 6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3명이 9명 중에 3명이 징역 22년 네. 이렇게 의견 제시. 그건 이제 검찰 구형안이죠. 네. 그렇게 의견 제시했고 재판부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6명 배심원에 그 30년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일반적으로 받아줘요. 네. 어디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 허준서 부장판사인데 6명이 그 요구했던 징역 30년. 네. 거기다가 플러스 치료가 뭐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플러스 3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네. 뭐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구한 게 거의 넘어섰네요. 네. 구형보다 넘었었어요. 네. 22년보다 8년 높은 30년 주고 전자장치 부착이라든지 치료감호 보호라든지 이런 거 다 인정해 줬으니까. 네. 예. 재판부는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인다. 조현병 상태로? 네. 그리고
또 초범이고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여동생이 피해 당사자. 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오빠 처벌 원치 않는다는 거네. 네, 그렇지만 직계 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다. 특히나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재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네. 그러니까 조현병을 인정했지만 이것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30년을 선고한 건데요. 그래서 아마 보통의 분들이 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을 거야. 이게 딱. 근데 2019년 7월 25일 날 그 2심이 있었습니다. 2심은요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엄청 많이 내려갔네요. 18년이 까졌네. 네. 서울고법 형사 2부 부장판사 차문호 부장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료 감호하고요. 30년 전자발찌 부착은 계속. 그건 계속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재판부는 뭐 대단히 죄도 무겁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정신병으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현병이라 이거죠? 네. 피해자들이 뱀파이어라고 생각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 똑같은 얘기네 아까 이게. 네. 근데도 이제 형량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치료 감호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뭐 굳이 뭐 징역을 할 필요는 없다. 치료 감호를 통해서 고쳐져야 한다라고 해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궁극적으로는 12년 살고 있는 동안에 치료 감호해서 계속 치료시키고 전자발찌 30년 부착하면 어느 정도 저 위험 발생을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내가 보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네, 맞아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피해 당사자 여동생 입장에서 내 엄마도 되지만 저 사람 엄마도 되잖아요. 내 엄마를 살해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또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친아버지 이혼했지만 아버지 측에서도 처벌 불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등등이 참작이 됐고 무엇보다도 조현병이 확실하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현병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조현병 살인 사건 이왕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더 좀 이어가 볼까 싶어요. 네. 이 조현병 살인 사건 이런 사건 발생하면 사실은 이제 피해자 가해자가 이게 참 명확하게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가족 전체가 다 피해자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도 가해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온 또 환경을 계속 보면 또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 범인이 또 피해자였었던 적이 있으니까 가족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네. 이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돌보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정말 고쳐야 된다고 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요. 이건 오롯이 온전히 가족들한테 다 떠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정신질환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같이 책임지려는 시도가 없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현병에 의해서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 공통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현병을 처음에 저희가 부를 때는 정신분열이라고 했어요. 그거 바꿨잖아요. 네. 왜 바뀌었냐면 사회인식 정도가 정신분열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우리가 뭐 진짜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조현병. 그러니까 현악기 음유를 고른다는 게 조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조율이 안 맞았을 뿐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헝클어져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헝클어진 걸 잘 풀으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조현병이에요. 뭐 피아노에서 조율한다고 그러죠. 조율.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거 이것만 잘 풀으면 된다. 네.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꾼 건데 사실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인식을 좀 바꿔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조현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게 가장 유력한 게 뇌 질환이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사실 뭐 유사하진 않지만 뇌 손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뇌 손상. 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같은 걸로 치료를 그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상담을 해서 낫는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매하고 유사한 맥락이지만 이제 발병의 정도라든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하는데 증상이 유사하기는 하죠. 네네네. 그렇다면 한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현병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건 있잖아요. 치매 관련돼서는 국가 책임제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네. 치매 관련돼서는 그 치매에 관련해서는 장기 노인 요양제도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갖고 국가 책임제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도움 받고 있는데 조현병이라든지 어떤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이런 거 이거 고통받는 사람들은 니네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야. 맞아요. 근데 대체로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전부 가족한테 지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국가가 전체 책임지는 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전체 책임지라는 건 약간 모순이 있어요. 네. 그 가족도 그 책임지는 게 맞는데 일정 부분은 국가가 치매 그 관리하는 것처럼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교수님, 예. 그러면 이 조현병으로 질병 코드 F20이거든요. 예. 진료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게 2017년 기준으로 10만 7,662명이에요. 근데 암수가 많을 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게 나라 관계없이 그 전체 인구의 유병률이 1%라고 해요. 1%. 그러면 50만 원 되겠네, 우리나라? 네. 그런데 얼마로 공식적으로 잡혀 있어요? 10만이 정도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 40만 원. 그럼 네. 이거 암수율이네. 암수율이 엄청 많네. 네, 암수율. 빙산과 같다.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50만 곱하기 4면 얼마? 지금 200만 명이 사실 200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따지면. 조현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현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흐트러져 있는 걸 조율만 하면 되는 병이라서 조현병으로 바꿔줬는데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면서 우리가 좀 그 인식을 좀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오로지 가족한테 맡겨버리고 여전히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해갖고 가족들이 티내지 않아버리고 감추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암수율이? 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그 유병률 있잖아요. 조현병 진단을 해보니까 40대하고 5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 50대. 근데 이상한 거는 보통 조현병의 발병은 15세에서 24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 안 할 걸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걔 인생 망친다고 심해져도 절대 쉬쉬하면서 치료할 거요. 그러면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만 잘해가지고 치료받으면 완치가 되거든요. 그게 문제고. 근데 이게 몇십 년씩 가니까 30대, 40대, 50대 발견이 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착화돼 버리는 거구나. 네. 질환이.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난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도 안 먹어요. 이거 진짜 이게 조현병이 엄밀히 얘기하면 치매보다 유병 기간이 훨씬 길죠. 15, 24세 때 발병했다고 그 치매는 연세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발병 기간이 지속되는 그 기간이 짧지만 네. 조현병은 어려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지니까 유병 기간이 엄청 길죠. 네. 사실 조현병 관리요 이거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거 국가에서 해야 돼요. 네. 이제는. 사실 이게 2018년 7월 8일 날에요. 시골 마을에 그 지구대가 이제 가서 신고를 받고 가요. 어머니를 팬다고 어머니가 아들 좀 어떻게 말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 아들이 거기 출동한 경찰들을 칼로 찔러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있었죠. 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시골 농가에서 그렇게 했었죠. 경찰 네,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사망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뭐 조현병 앓고 있는 전과자가 폐쇄병동 탈출했었던 사건도 그날 당일날 또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의사 살해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현병은 이제는 정말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국가 책임제, 치매 관리하는 것처럼요. 네. 이거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어떤 가족한테 맡길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게 조현병이라고 해서 발병률이 뭐 우리가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현병 포비아라는 게 사실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인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포비아만 생겼지 사실은 그 관리하는 거 그 구조적인 거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현병이라는 걸 알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쉬쉬하고 자꾸 음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사례 하나 제가 찾아왔어요. 네네. 이거 직장 생활하던 A 씨가요. 예, 참 이거 딸 B 중학생인데 딸은 그 조현병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앓고 있어요. 아, 양극성 정동장애라면 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울증이요. 조증과 우울증이 그냥 그 교차하는 걸 얘기하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딸이 그 상당히 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도 거부하고 욕설하고 소란 피우고 아주 가출 떡 주워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꽤 그 직장 생활하던 그 A 씨 여성분인데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딸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그 딸 돌보려고 이 사람은 퇴직을 해버렸대요. 직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23년 동안 2020년 5월까지 작년 5월까지 23년 동안 그 딸을 돌봤어요. 쭉 돌봐왔는데 5월 달에요. 5월 달에 집에서 잠자고 있던 딸을 살해해버렸습니다. A씨가. 그래서 결국 딸을 살해한 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알려진 사건을 이제 사정을 조금 얘기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변호인이 얘기했던 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예. 23년 동안 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조현병인 그리고 뭐 조울증인 딸을 간호하느냐고 또 일하느냐고 너무 많이 지쳐버렸다. 무기력해져 버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네요. 중학생 때부터 이 조현병이 발병했으니까 15세 네. 요즘에 발병한 것 같아요, 이 딸이. 네. 그래가지고 쭉 크면서 이제 뭐 결국은 끼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23년을 엄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거예요. 딸의 노예가. 돌보느라고. 즉 말하면 이제 변호인 얘기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세상 모든 게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이 오면서 그 자체가 심신미약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좀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으면서 딸을 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을 때 딸을 살해했다.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예요. 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에요. 왜 남편 없을 때 당신이 몰래 남편 몰래 살해했잖아. 이렇게 이제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남편이 있으면 딸을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 없을 때 죽인 거예요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네. 이 대답 내용이 이게 이제 무기력해져 갖고 번아웃 증후군 와서 간 거 아니라는 거죠. 치밀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거요. 남편 그렇죠. 없을 때 싹 골라서 범행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판단 능력이 그러니까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다. 유리한 범죄 환경을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한 건 뭐라고 대답했나요?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딸을 살해하기 전에 가서 딸 방에 앞에 가서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뭐가 확 우발적이었다면 그렇게 자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바로 가서 살해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딸 얼굴 한 번 더 보고 마음 정리한 거 아니냐. 재판부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수사 과정에서 그 얘기 했네요. 딸 내가 살해하기 전에 딸 방문 앞에 가서 딸 잠자는 모습을 내가 쳐다봤다. 네. 그리고 그걸 처음에 같이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가서 봤다. 이렇게 이 여성이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계획적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네.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우발적인 거 아니죠. 그런 말도 했었어요. 모두 다 당신과 같은 경우에 당신과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이죠, 1심. 네.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고 하여도 자녀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네.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나오네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참작해 주는 거네요. 네. 또 이게 더 무서운 거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요. 자신과 관계가 없는데도 뭐 진짜 살해하고 아니면 다치게 해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재활 시설에서 이런 인프라가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2016년 기준인데 336개래요. 그럼 시 군구별로는 평균 한 곳 정도도 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늘리고요. 치매 관리하는 것처럼 조현병 관리된 것도 오롯이 그 보호자들한테 가족들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더 이상 비극적인 결과. 이게 위험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조현병에 의해서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범행이라고 인식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측하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예측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급작스럽게 공격받아갖고 대비할 시간도 없이 비명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현병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처벌을 받고 퇴원이래요. 출소를 하잖아요, 교수님. 그럼 어느 일정 지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조현병이었다라는 거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갖추고요. 근데 이게 그 인권 문제라든지 조현병 환자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의 부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인권 하면서 맨날 인권을 따지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은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인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인권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자칫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인권이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한데 어설프게 그 되먹지도 않은 이론에 의한 인권 타령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참 대한민국이 정말 어설픈 인권 따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설픈 인권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진짜 저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인권 저도 조현병 환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어떤 감시를 받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위험도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되는 그게 인권이에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현병 환자는 정말 스펙트럼이라서 증상이 따라서 심각도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 침해에 다 걸리는 거예요. 네. 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단계별로 케이스별로 어느 정도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고 어느 경우는 통제해줄 필요도 있고 이런 거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분들 정말 진짜 인권에 대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인권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침해되면 그건 인권 아니에요. 그 어설픈 이상 인권주의자들 망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제 무슨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진 어떤 지식화에서 무슨 시민운동, 사회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뛰어들어서 비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인권 하나만 놓고 막 떠들다 보니까 인권이 침해되는 인권과 보장하려는 인권과 그 보장 때문에 침해당하는 인권과의 어떤 균형 같은 게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권이 조각만큼이라도 침해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보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나요 어떤 때는. 저도 실습을 갔을 때 다 알고 있지만 조현병이 사실 개방되어 있는 병동 같은 경우는 좀 증상이 얕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다가오는데 저도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알릴 걸 알리고요. 네, 빨리 조기에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인권,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공격 성향을 상당히 심하게 띠고 있는 저 환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이 부득이하게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도 인권입니다. 예,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환자기 때문에 환자지만 더러 경우에 따라서 공격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게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인권 그 보장이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사회 책임이라는 거하고 국가가 관리해 준다는 개념이 일단 붙어야 돼요. 네. 네. 이거는 재판 보니까 남편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반성도 했다고 그러고 뭐 자수한 거 이런 거 참작해가지고 아까 징역 4년 준 것 같아. 이건 철저히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 인정돼서 징역 4년에 불과했던 그런 사건이죠. 네. 펀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그 탤런트 누구였었지? 성함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몰라도 돼요. 그분의 아들이 자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머니들이 자폐를 가진 어머니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얘기가 맨날 우리 아이들 얘기는 다큐나 아니면 언론에 뭐 심각하게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이야기만 다뤄졌는데 그 펀스토랑에서는 아이가 엄마 쫓아다니면서 뭐 먹을 거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또 막 떼쓴 거 미안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이의 어떻게 보면 자폐의 아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가면서 주변인들이 그런데요. 지나가면서 미니다. 그러니까 미니가 이제 그 자폐 아이인데 미니다. 미니 같은 아이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더라도 거부감이 없이 요즘에 다가섰다면서 어머니들이 고맙다고 미니를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잖아요. 조현병 그 환자분들한테 환자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다큐나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현병이라는 것 자체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사회 공통이 우리 스스로가 그 키워주고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그때는 부끄러워할 게 없겠죠. 네. 내 아이가 감기 걸린 것처럼 좀 마음이 아프니까 뇌가 아프니까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고 아마 박동민 PD가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식당 운영하면서 그 사회와 더불어서 융화해가는 과정 뭐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때. 주문을 잊은 음식점. 주문을 잊은 음식점. 치매 노인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그거 나 상당히 그 감명 깊게 봤어요.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좀 이거 조현병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드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진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래나?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조현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조현병과 관련돼 가지고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돼서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공격 성향인 사람은 알려줄 어떤 의무 이런 거 관련돼서 인권하고의 어떤 상충관계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런 기회 또 마련해 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